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 때리게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1의 12이해와 우주자연의 대소유물을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즉 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자 원식입니다. 영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4편에 일감일응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일응,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식즉생의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감응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훈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영기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존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존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줏대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질문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처럼 어린이 시기에 질문을 갖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과 의식해서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차원과 의식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영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아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2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줏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5가지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 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관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문의 가짜뉴스나 편파 보도도 추려내어서 바로잡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은 분석과 추론, 직관의 두 길이 있습니다. 경물치지, 격사치리는 분석과 추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단전 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붙여서는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도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도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도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줏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를 연마해야 됩니다. 내가 영기질로 짜였다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기질과 나의 영기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관계를 연마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업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에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마를 하면서
나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줏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관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